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건축가의 공간 일기, 일상을 영감으로 바꾸는 인생 공간. 저자는 건축가 조성익입니다. 공간 감상이라고 하면 거창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좋은 공간을 만날 때마다 그 건축가가 사용한 공간의 설계 방법은 무엇인지, 거기서 나는 어떤 감정의 변화를 느꼈는지, 스케치북에 글과 그림으로 정리하는 게 나의 감상법이다. 이름하여 건축가의 공간 일기. 대학생 시절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했으니 어느덧 30년 분량의 일기가 쌓였다. 공간을 향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좋은 공간을 소개하는 정보도 넘쳐나고 있다. 하지만 마음이 편안해지는 인생 최고의 카페를 만났을 때 내가 거기서 왜 편안한 감정을 느꼈는지 대답하기란 참 애매하다. 이 책은 공간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어렵지 않게 공간의 목소리를 알아채는 방법, 즉 공간을 나만의 관점에서 즐기는 법을 전하고자 했다. 좋은 공간에 나를 두고 공간이 건네는 좋은 목소리를 들으면 우리의 삶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다. 때로는 인생이 달라지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 공간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알게 되면 공간을 다니는 일이 훨씬 즐거워진다. 공간이 일으킨 감정과 생각의 변화를 토대로 각자 자신만의 인생 공간을 찾을 수 있게 돕는 것이 이 책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 책에서는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동네 속 인생 공간을 소개한다. 그곳에 머무는 것만으로 통찰력이 슬그머니 생겨나는 공간, 계절감을 오롯이 누리고 싶을 때 가기 좋은 공간, 사람들과 적당한 거리에 유대감이 생겨나는 공간, 나도 모르게 무언가에 몰입해 버리는 공간 등을 모아보았다. 나의 공간 일기에는 수백 개의 공간이 기록되어 있지만 나를 변화시킨 내 인생 공간으로 꼽을 수 있는 곳은 10여 개에 불과하다. 그리고 인생 공간을 발견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이 바쁜 시대에 무언가를 경험하며 우리의 감정을 풍요롭게 하는 일이다. 결국 이 책에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 인생 공간은 어디에나 있다. 아직 발견되지 않았을 뿐. 자, 여기 건축가의 공간 일기를 공개한다. 지치고 힘들 때 여러분은 어디서 위로를 얻는가? 좋은 공간에 나를 두는 것만으로도 위로를 얻을 수 있다. 공간에서 흐르는 시간을 즐길 수 있다면 말이다. 건축가 미더 아모트는 시간의 흐름을 즐기는 이와 같은 공간에 슬럽 스페이스라는 멋진 이름을 붙였다. 느린 속도로 머무는 공간이 치유의 역할을 해준다는 의미이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시간에 대해 두 가지 개념을 사용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말 그대로 숫자로 표현되는 연속된 시간을 의미한다. 카이로스는 흘러가는 시간 중 의미 있는 한순간을 뜻한다. 새해를 맞아 카운트다운을 하는 상황을 생각해보자. 10, 9, 8 이렇게 내려가는 시간의 흐름은 크로노스다. 그러다가 숫자가 0이 되고 새해를 맞는 순간 사람들은 포옹하고 키스하며 축하한다. 그리고 이 순간을 즐기느라 시간이 흐른다는 사실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이 기쁨의 순간이 바로 카이로스다. 이 카이로스의 경험을 늘리기 위해선 슬로 스페이스, 즉 느린 공간이 필요하다. 프랑스의 르 토르네 수도는 그런 곳이다. 르 토르네의 실내 공간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우리 주위를 뺏는 특별한 물체들이 없다는 점이다. 거기에 돌벽을 오려낸 듯 설치된 창문은 프로방스의 날카로운 햇빛을 걸러내 부드러운 빛으로 바꿔놓는다. 여기에 한 가지 두드러진 특징은 내부로 초대한 빛의 변화를 극적으로 연출하기 위해 까끌까끌한 재질의 돌벽으로 실내를 마감했다는 것이다. 즉 절제된 장식, 변화하는 햇빛, 빛의 증폭기, 이 세 가지가 공간 멍을 하게 해주는 슬로 스페이스의 구성 요소다. 건물로 둘러싸인 중앙의 정원도 특별한 꾸밈 없이 비워두었다. 그러자 정원은 하늘을 바라보는 창문이 되었고 수도사들은 내리는 비와 눈을 바라보며 정원을 계절의 변화를 감지하는 달력으로 삼았다. 하루, 한 달, 1년의 변화를 느긋하게 바라볼 수 있는 긴 호흡의 공간멍에 적합한 공간이 탄생한 것이다. 이런 슬로 스페이스를 하나쯤 내 주변에 두는 것, 때때로 그 공간에서 카이로스의 타임을 즐기는 것, 이것이 독자들을 위한 이 책의 첫 번째 제안이다. 이번에는 공동묘지로 산책을 가보죠.
산책은 어느 곳이든 걷는다는 그 자체로 위로를 준다. 나는 산책은 감정의 필터라고 말하고 싶다. 몇 분간의 산책이라는 여과 과정을 거치는 동안 우리의 복잡하고 거칠된 감정은 둥글고 부드러워진다.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은 나의 단골 산책 코스다. 이유는 이곳의 평화로운 분위기 때문이다. 공동 묘지라기보다는 감춰진 비밀 정원 같은 느낌이 드는 곳이다. 특유의 차분한 분위기도 좋지만 공동 묘지 산책의 또 다른 묘미는 가끔 걸음을 멈추고 비석에 쓰인 비문을 읽어보는 것이다. 나의 공간 일기에서 가장 감명받은 공동 묘지로 기록된 곳은 핀란드 서남부의 도시 투르크에 지어진 투르크 공원 묘지다. 이곳에는 장례식을 위한 예배당도 있다. 이 교회에서 꼭 해야 할 일은 신도석에 앉아보는 것이다. 앉아보면 어딘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교회라면 의자가 당연히 십자가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여기 의자는 십자가와 창문 사이를 바라보도록 애매한 각도로 놓여 있다. 이 의자에 앉아 살짝만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십자가를 볼 수 있다. 오른쪽으로 슬쩍 고개를 돌리면 창문 밖으로 북유럽의 햇빛을 받고 있는 소나무 숲이 보인다. 삐딱한 의자 배치. 건축가 에릭 브리그먼이 그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았으므로 우리는 스스로 그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한다. 또 다른 가볼 만한 공동묘지로 서울 동작의 국립서울 현충원을 제안하고 싶다. 유럽식 묘원의 아기자기함은 조금 부족하지만 호쾌하고 광활한 맛이 있다. 반나절 산책에 딱 좋은 장소로 제안한다. 죽음을 기억하게 하는 산책 공간이 있는가 하면 삶의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산책 공간도 있다. 바로 시장 산책. 시장을 매주 산책하다 보면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된다. 시장이라는 공간이 우리에게 주는 감정, 그것은 계절감이라는 것을. 계절감이란 계절의 변화를 알아채는 감각을 말한다. 무거운 짐이나 자동차 없이 슬리퍼를 끌고 근처 시장으로 나가보자. 봄에는 산나물이 가판대를 초록으로 물들이고 여름이 깊어지면 검붉은 자두가 진열된다. 가을에는 짙은 갈색의 밤을 쌓아놓고 겨울에는 푸릇푸릇한 무가 등장한다. 재래시장은 제철에 가장 물이 좋은 물건이 진열되기 때문에 계절에 맞춰서 옷을 갈아입는다. 계절감이 시장의 인테리어인 것이다. 내가 가본 시장 중 계절감에 살아있는 최고의 산책용 시장은 바르셀로나에 있다. 산타 카테리나 시장. 가판대 위에는 지중해의 햇빛을 듬뿍 받고 자라 건강해 보이는 제철 채소와 과일이 가득했다. 가판대 사이의 통로를 돌아다니며 물건 구경을 하다가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다. 가판대가 똑바른 직사각형이 아니라 뾰족한 마름모 모양이었다. 그러다 보니 그 사이의 통로도 반듯반듯한 직각이 아니라 제각각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이런 사선 통로는 다음 골목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해 우리를 끊임없이 걷고 헤매게 만든다. 여러분이 한 가판대에서 하몽을 고르는 중이라고 해보자. 고개를 돌리면 통로 끝을 막아선 치즈 가판대를 보게 된다. 치즈 가판대로 다가가면 사선으로 이어진 또 다른 통로 끝에 시원한 화이트 와인을 파는 가게를 발견하게 된다. 질서는 만들기 쉽다. 하지만 의도된 혼돈을 만드는 건 고수의 영역이다. 우리가 하나라도 더 많은 가게를 구경하고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과 스쳐 지나가도록 건축가는 공간에 의도된 혼돈이라는 비밀 장치를 해둔 것이다. 다음은 에피퍼니의 순간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하루키는 자신의 책에서 이루타의 순간을 에피퍼니라는 단어로 설명한다. 텅 빈 외야석에서 맥주를 마시며 누워있다가 터진 이루타. 그 한순간을 포착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린 것이다. 여기서 핵심은 그 경기가 눈을 뗄 수 없는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에피퍼니란 어떤 일의 본질이나 의미를 갑작스럽게 알게 되는 순간을 말한다. 학습이나 시행착오를 통해 얻는 깨달음이 아니라 전혀 예기치 않은 순간, 감탄사, 아가 터져나오는 통찰의 순간을 말한다. 흔히 이런 일생일대의 깨달음은 그랜드 캐년 같은 대자연이라든가 고딕 성장처럼 웅장한 장소에서 얻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에피퍼니의 공간은 우리의 마음을 뺏을 정도로 너무 흥미로우면 안 된다. 일산 공간의 평범함에서는 약간 벗어나 있는
그러나 너무 특별하지 않은 공간, 그 공간의 배경처럼 흘러가는 잔잔한 사건, 이런 장소에서 우리는 일생일대의 숙제가 한 번에 풀리는 경험을 할 수 있다. 하루키식 표현을 빌리자면 에피펀이라는 수줍은 고양이는 1군보다는 2군, 메이저보다는 마이너 공간에서 조용히 숨지기며 우리에게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다음 공간은 몰입의 공간입니다. 산만한 멀티태스킹의 시대에 진드기 한 가지에 몰입하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한 가지 일만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모노태스킹 공간으로 가면 된다. 몰입을 원한다면 몰입의 공간으로 가라. 멀티태스킹이라는 단어는 1960년대 IBM 컴퓨터의 새로운 성능을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멀티태스킹은 원래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컴퓨터의 영역이다. 특히 인간이 컴퓨터와 다른 점은 감각기관을 통해 끊임없이 정보를 받아들인다는 점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의 감각기관은 쉴 새 없이 시각, 촉각, 청각의 정보를 뇌로 보내고 있다. 그런데 감각기관은 멀티태스킹에 적합하지 않다. 생각의 멀티태스킹은 가능할지 몰라도 감각의 멀티태스킹은 쉽지 않다. 건축가들은 우리의 주위를 산만하게 만드는 공간 속 물체들을 비주얼 노이즈, 즉 시각적 잡음이라고 부른다. 책상 위에 쌓여있는 정리 안 한 서류도 시각 잡음이고 아파트 상가에 잔뜩 달린 간판의 홍수도 시각 잡음이다. 이 산만함의 시대에 몰입하고 싶다면 시각적 소음을 제거한 몰입의 공간으로 들어가야 한다. 경기도 파주에 있는 음악 감상실, 콩치노 콘크리트는 그런 장소다. 압도적으로 거대한 방, 콘크리트 벽을 그대로 살려 만든 공간 그 가운데를 차지한 것은 사람 키보다 더 큰 스피커. 스피커에서는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박력 있는 소리는 마치 바이올린의 울림통 속에 들어온 것처럼 음악이 내 주변의 공기를 휘젓는 느낌이었다. 그럼 노이즈로 가득한 집이나 사무실처럼 평범한 공간에서는 몰입이 도저히 불가능한 것일까? 건축가는 이럴 때 조명을 이용해 공간을 변신시킨다. 천장에 달린 조명을 모두 끄고 스탠드 조명을 아래로 내려 바닥을 밝힌다. 천장이 어둠에 잠기고 바닥이 밝아지는 빛의 역전을 만들면 공간을 채운 시각 잡음들이 입을 다문다. 그때 비로소 몰입의 공간이 만들어진다. 아날로그 공간이 주는 생각의 여백. 2007년 세상에 처음 소개된 아이폰은 우리를 디지털 홍수 속으로 밀어넣었다. 스티브 잡스와 함께 디지털 시대를 이끈 또 한 명의 거인 빌 게이츠. 어느 날 그는 무려 350억 원을 들여 경매로 물건을 하나 구입한다. 손 그림과 손 글씨가 빽빽하게 적힌 오래된 스케치북이었다. 코덱스 레스터. 이 스케치북은 인류 역사상 가장 창의적인 사람 중 하나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남긴 기록이다. 세상 만물에 능통했던 르네상스맨. 그의 작업 노트가 바로 코덱스 레스터다. 그가 평생 천문, 의학, 과학, 건축, 예술을 종횡무진하며 얻은 아이디어와 발견을 기록으로 남겼는데 무려 7,200페이지에 달한다. 학창시절 내가 건축가를 동경한 이유는 냅킨 드로잉 때문이었다. 우아한 레스토랑에서 한 건축가가 주문한 음식을 기다리고 있다. 주변을 응시하던 그가 갑자기 손을 뻗어 테이블에 놓인 냅킨을 집어든다. 그리고 만년필을 꺼내더니 냅킨 위에 쓱쓱 스케치를 시작한다. 순식간에 작은 냅킨 위에 건물의 윤곽이 드러나고 건축가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영화에 흔히 등장하는 건축가의 모습인데 이게 얼마나 멋있어 보이든지. 그로부터 세월이 흘러 실제로 건축가가 된 지금 나의 냅킨 드로잉에 대한 로망은 여전해서 가방에 냅킨 대신 손바닥만한 스케치북을 늘 가지고 다니며 아이디어를 스케치하는 습관이 생겼다. 그것이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한 공간 일기다. 그림을 그려보면 손은 컴퓨터와는 다른 길로 생각을 안내한다는 걸 알게 됐다. 손글씨는 생각과 단어 사이에 시간의 지연이 발생한다. 뇌가 수행하는 생각의 속도보다 손글씨의 속도가 느리기 때문이다. 타이핑은 목표를 향해 빠르게 나아가는 글을 쓰는데 유리하다면 손글씨는 생각과 생각 사이에 여백을 만들어 사색적인 문장을 만드는 데 유리하다. 서울 연희동의 작은 가게 포셋은 아날로그 감성으로 채워진 곳이다. 엽서 도서관이라고 불리는 포셋 창문 앞에는 작은 책상이 마련되어 있다.
그곳에서 구입한 엽서를 앞에 두고 연필로 사각사각 글씨를 적어 내려간다. 엽서 갤러리, 메시지 보관함, 창가에서 쓰는 손편지. 포셋은 디지털 시대에 맞서 아날로그의 즐거움을 나지막한 목소리로 주장하고 있었다. 단골바가 인생에 미치는 영향. 브라질의 도시 쿠리치바의 시장을 지낸 자이메 레르네르는 책 도시 침술에서 단골바의 중요성을 이렇게 요약한다. 바의 카운터는 깔끔한 출발 지점이다. 수영장 레인 끝에서 턴을 하는 동작에 비유하자면 바에서 기분 좋게 턴을 하여 하루 중 가장 개운한 시간대로 들어가는 셈이다. 자임의 레르네르는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도시 침술이라는 개념을 고안했다. 도시 침술이란 도시의 혈에 해당하는 중요 지역에 특정한 시설을 만들면 도시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이론이다. 그는 자신의 책에서 도시의 길을 순환시키는 침술 공간을 여럿 열거한다. 공원, 광장, 시장 같은 공간과 함께 그가 중요하다고 의미를 부여하는 장소가 바로 단골바다. 단골바는 시민들이 느끼는 고독을 치유하고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는 효염 좋은 침술이다. 특히 이 책에서 내가 진하게 밑줄을 그은 문장은 이것이다. 바에는 서로의 단점을 알아차릴 정도로 친하지는 않은 누군가와의 우정이 있다는 것. 나는 이런 우정을 중거리 관계라고 부른다. 사회학자 마크 그레노베터는 중거리 관계의 장점을 약한 관계의 강한 힘이라는 명쾌한 말로 정의했다. 이런 중거리 관계를 맺으려면 그에 적합한 공간이 필요하다. 공감할 수 있는 공통항을 가진 사람들이 뚜렷한 이해관계 없이 모이는 공간. 그리고 바의 사장님처럼 이런 관계를 중재해주는 중재자가 있을 것. 그래야 가능한 게 중거리 관계다. 중거리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동네 바를 하나 찾아서 단골 손님이 되자. 저희 동네는 외진 곳이라 아쉽게 이런 공간은 찾을 수 없지만요. 왠지 드라마 아저씨에 나왔던 오나라가 운영하는 술집이 생각나네요. 그런 곳이 동네에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새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전깃줄에 앉는 이유는 이륙할 때 서로의 날갯짓을 방해하는 난기류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렇다고 너무 멀리 떨어져 앉지도 않는데 그 이유는 특정한 한 마리가 포식자에게 노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새들은 본능적으로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중거리 관계가 서로의 생존을 돕는 데 유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나는 여행을 떠나면 아늑해 보이는 동네에 숙소를 정하고 해가 지면 상쾌한 플립턴을 할 수 있는 바를 찾아 동네를 어스렁거린다. 완벽한 독서를 위한 창가 자리. 빌 게이츠는 1년에 2번 휴가를 내서 책을 한 보따리 싸들고 혼자만의 독서실로 들어간다. 언젠가 사전으로 본 적이 있는 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이 남자의 개인 독서실은 의외로 작고 검소한 오두막이었다. 하지만 진정한 럭셔리는 창밖에 있었다. 책상에 앉으면 눈앞에 있는 창을 통해 광활한 호수의 전경이 보인다. 저희 집도 호수가 보이는 큰 창을 갖고 있어서 이 문장을 봤을 때 아주 뿌듯했습니다. 빌 게이츠가 좋은 집 놔두고 작은 오두막으로 들어간다는 건 독서에 몰입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증거다. 그런데 빌 게이츠의 오두막을 보면 딱 한 가지 방해 요소는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말한 저 창문의 경치. 눈을 들면 잠시 책의 세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근사한 방해물 말이다. 내가 앉아본 독서를 위한 가장 완벽한 자리는 미국 뉴햄프셔주의 한 고등학교 도서관에 있다. 건축가 루이스 칸이 설계한 엑서터 도서관이다. 그래서 나도 나를 위한 싱크위크 공간을 하나 찾기로 했다. 그러다 생각난 장소가 팬데믹 이후 곳곳에 생기고 있는 워케이션 공간이었다. 강원도 고성에 위치한 워케이션 맹그로브. 독서하기 좋은 소파와 책상이 놓여있고 커다란 창으로 동해의 고요한 바다가 보이는 곳. 그러나 생각만을 위해 동해안까지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어서 결국 동해안이 아니라 가까운 동네의 장소를 찾아내야 했다. 그러다 발견한 곳이 연희동의 투어스 빅인이라는 코워킹 스페이스. 첫눈에 그다지 특별해 보이지 않는 이곳이 집중이 잘 되고 마음도 편했다. 아무리 봐도 평범한 공간인데 몰입하게 해주는 특별한 비밀이 있는 게 분명했다.
부부가 운영하는 투어스피기는 자리에 앉았을 때 편안하고 집중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책상 배치를 수없이 바꿔가며 실험했다고 한다. 그렇게 해서 발견한 핵심 비밀은 시선의 아슬아슬한 차단이었다. 칸막이로 서로의 시선을 완전히 차단하는 대신 책을 쌓아놓거나 화분을 둬서 슬그머니 가로막는다. 이렇게 하면 고개를 숙였을 때 주변 사물에 둘러싸여 있는 것 같은, 마치 작은 방에 들어온 것 같은 안정감이 생긴다. 그러다가 지겨울 때는 약간만 몸을 뒤로 기울여서 주변 사람들을 바라본다. 이렇게 해서 주변과의 연결을 온오프 할 수 있는 좌석이 된 것이다. 다음에 소개하는 공간은 저자가 내가 가본 최고의 나를 닮은 집이라고 평하는 거장 건축가의 핑크하우스입니다. 저도 궁금해서 인터넷으로 사진을 찾아봤는데 너무 매력적인 곳이에요. 초대를 받아 방문한 집에 첫 발을 들이는 순간 현관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복싱 샌드백이었다. 현관의 높은 천장, 그 한가운데 핑크색 샌드백 하나가 손님을 맞이하는 집사처럼 걸려있다. 샌드백 현관을 지나 몇 계단을 오르면 넓은 거실이 등장한다. 천장이 높고 넉넉한 이 공간을 기분 좋은 빛이 가득 채우고 있다. 한쪽에는 퐁피두 센터 외관에 달려있을 듯한 멋진 금속 계단이 2층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그 외에는 특별한 게 없다. 공간 크기에 비해 소파 같은 가구도 몇 점 없다. 리처드 로저스는 이 거실을 이탈리아의 광장을 가르치는 단어인 피아차라 부른다. 피아차에서 초대된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화장실에 간 친구가 싱글벙글 웃으며 돌아왔다. 뭐가 재밌냐고 물었더니 화장실 한번 다녀와 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화장실 앞에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데 나오는 사람마다 다들 웃고 있다. 드디어 내 차례.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두 눈을 의심했다. 바닥, 벽, 천장이 온통 분홍색이었다. 그냥 분홍도 아니고 정신이 아찔해질 정도의 꽃분홍. 조명마저 몽환적이어서 핑크빛 우주를 유영하며 볼일을 보는 새로운 경험을 했다. 더 재밌는 것은 그렇게 일을 마치고 화장실에서 나왔더니 주변이 전부 녹색으로 보인다는 사실이었다. 벽만 녹색이 아니라 사람들 얼굴도 외계인처럼 녹색이었다. 이렇게 로저스의 화장실은 서먹서먹했던 사람들이 말문을 트도록 도와주는 대화 유발자였다. 나를 닮은 공간을 꾸미려면 나의 취향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맞다. 누구든 그를 만나면 인사도 하기 전에 미소를 짓게 되리라. 형광 핑크색 셔츠에 오렌지색 양말, 청록색 바지를 입은 그가 반달 눈으로 웃으며 맞아주기 때문이다. 2021년 리처드 로저스는 8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나는 그를 이렇게 기억한다. 핑크빛 화장실로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피아차에서 웃음을 널리 퍼뜨린 건축가라고. 이번엔 피에로 포르나세티의 빨간 방이다. 그는 접시에 눈을 동그랗게 뜬 여가수의 얼굴을 그린 것으로 유명한 디자이너다. 그의 아들 역시 아버지의 대를 이은 디자이너인데 이탈리아인이자 디자이너, 유명 디자이너의 아들, 말해 뭐하겠는가. 그의 집은 독창적인 예술 작품과 기발한 인테리어로 가득 차 있었다. 그중 흥미로운 공간은 의외로 손님이 묵어가는 게스트룸이었다. 방에는 레드룸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다. 빨간 벽, 빨간 침대, 빨간 카펫. 주인의 컬렉션으로 집을 꾸미는 일에는 이미 오랜 역사가 있다. 그리고 컬렉션을 전시하는 별도의 가구도 제작되었는데 호기심 캐비닛이라고 불리는 가구였다. 그리고 조금 더 방대한 컬렉션을 가진 왕과 귀족들은 아예 컬렉션의 방을 만들기도 했는데 이 방을 분덕한마라 부른다. 놀라움의 방이라는 뜻이다. 포르나세티는 자신이 빨간 방을 만든 이유와 그 취지에 관해 이렇게 말했다. 일부러 장식을 위한 물건을 사지 않고도 집을 꾸미는 새로운 방법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컬렉션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컬렉션이 유발하는 손님과의 대화다. 식당에서 밥 한 끼를 사는 것은 쉽다. 그러나 누군가를 위해 집을 꾸미고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자신이 내어줄 수 있는 최고의 대접이다. 이는 너에게 나를 보여주는 나에게로의 초대다. 손님을 즐겁게 해주는 일을 넘어서 타인을 내 공간에 들이는 경험을 통해 나를 확인하는 일이다.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집을, 이 공간을 에어비앤비로 손님들한테 내어주고 있는데요. 저는 손님들하고 함께 이 공간을 즐기고 누리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굉장히 즐깁니다.
책에서 저자가 말했듯이 타인의 시선을 통해 나의 개성은 더욱 성장을 하고 단단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이어지는 다음 내용은 톰 소여의 아지트엔 아무것도 없다. 가깝게 지내는 선배가 강화도에 세컨드 하우스를 지었다. 첫 방문을 기억해보면 선배의 아지트엔 내부에 세간이 거의 없었다. 그런데 매번 갈 때마다 세간이 늘어났다. 단순했던 주거 공간이 살림 도구로 하나둘 채워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이런 것을 공간의 생활감이 생겼다고 표현한다. 하지만 생활감이 늘 좋은 것만은 아니다. 나만의 아지트처럼 잠시 머무는 공간이라면 생활감은 오히려 공간의 신선감을 감소시키는 역작용을 한다. 아지트에 생활감이 생겨서 너무 편안해지면 어딘가 비밀스러운 공간으로 숨어들 때의 스릴이 사라진다. 따라서 나만의 아지트를 만들 때 중요한 것은 생활감의 강제의 종료다. 필요한 살림 도구를 다 갖춰두지 말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공간의 신선도를 유지해야 한다. 하룻밤 시간을 공간으로 빚는다면 영국의 작가 알랭드 보통은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사장님이기도 하다. 행복의 건축이라는 책도 썼다. 출간 후 알랭드 보통은 어느 인터뷰에서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했다. 사실 이 책을 읽었다고 대중이 좋은 건축을 알아보리라 생각하지는 않는다. 사람들에게 좋은 건축을 제안하는 최선의 방법은 좋은 건축물에 실제로 살아보게 하는 것이다. 그는 베스트셀러를 써서 벌어들인 돈으로 사람들이 묵을 수 있는 숙박시설을 지었다. 영국 곳곳에 8채의 집을 지었는데 그 설계자가 하나같이 세계적인 건축가들이다. 원래 숙소란 여행의 수단에 불과했다. 그런데 때로는 숙소가 여행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여행의 정점, 여행의 목표가 되기도 한다. 특별한 볼거리를 찾아가기보다 그저 숙소에 머무르기만 하는 여행을 위해 지어진 숙박시설을 말한다. 숙박을 위해 떠나는 여행이라니 왜 이런 여행이 생겼을까? 여행을 떠나고는 싶지만 여행을 하기는 싫은 사람들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우리는 삶의 재충전이 필요해서 여행을 떠난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피곤한 일과 마주쳐야 하는 것이 여행이다. 여행이 수단이 아닌 목적이 되는 집이라는 의미에서 알랭드 보통의 숙박시설도 스테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이 프로젝트에 리빙 아키텍처, 말 그대로 살아보는 건축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건축가의 입장에서 보면 스테이를 설계한다는 것은 시간을 공간으로 빚는 일이다. 스테이 설계란 건축가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1박 2일을 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건축가는 손님이 하룻밤을 머물다 떠날 때 집에서 보내는 시간에 대한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만들어야 한다. 잠시 머무는 집의 주인이 되어 살고 있는 듯한 착각, 주인을 닮은 공간에 우리를 두면 우리는 잠시 타인의 시간을, 타인의 삶을 살아보게 된다. 그런 하루를 경험한 후 내 생활로 돌아오면 내 공간도 내 시간도 이와 같이 바꿔놓고 싶다는 자극을 받는다. 서울 응암동에 위치한 여적이라는 이름의 숙박시설은 그런 곳이다. 이렇게 집을 탐험하다 보면 종종 우리는 내가 바라던 행복에 더 깊이 공감해주는 집을 만나게 된다. 삶에 대한 나의 이해가 여행의 공간을 통해 확장되는 것이다. 살고 싶은 동네가 있는가? 모노클은 정치, 사회, 문화, 디자인 등 폭넓은 이슈를 다루는 영국 잡지다. 이 잡지는 매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순위를 발표하는데 도시를 선정하는 기준이 독특하다. 예를 들면 괜찮은 점심을 먹는 데 드는 비용이라는 기준이 있다. 또 그 도시에 있는 스타벅스 매장 개수도 중요하게 생각한다. 재미있는 점은 도시에 스타벅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도시의 매력 점수가 내려간다는 것이다. 스타벅스는 도시 공간의 다양한 선택지를 파괴하고 획일화하는 주범이라 보기 때문이다. 반면 개성을 자랑하는 독립서점은 많으면 많을수록 점수가 올라간다. 그 밖에 반려동물 환영도, 공공수영장 접근성까지 고려하니 말은 다 했다. 도로, 발전소, 통신시설처럼 삶의 기반을 형성하는 기본 구조물을 인프라라고 한다. 모노클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인프라를 넘어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감성 인프라가 좋은 도시의 기준임을 간파한 것이다. 좋은 동네에는 내 삶을 개선하는 힘이 있다. 자전거 도로가 갖춰진 동네에 산다면 배달 앱으로 손쉽게 음식을 주문하는 대신 자전거를 타고 음식을 가지러 갈 확률이 높아진다.
젊은 예술가가 많이 사는 동네에 섞여 산다면 가끔 그들이 벌이는 게릴라 전시를 보며 창의적인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다. 독립 서점이 있는 동네에 산다면 책방에 잠시 들르는 것만으로 그동안 생각지 못했던 신선한 관점을 발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삶을 변화시킬 힘이 동네에 있다. 좋은 집을 넘어 좋은 동네에 나를 두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공간 음미 그리고 동네 탐험. 이것이 공간이 우리를 위로하고 일상에 영향을 주도록 만들기 위해 이 책이 제안하는 일이다. 좋은 공간은 어디에나 있다. 우리의 발견을 기다리면서. 카페에 앉아 즐거운 대화를 나눈 것처럼 기분 좋아지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오늘도 녹음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